국내에 계신 스피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부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여곡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글쎄요. 영화 몇 편, 소설책 몇 권으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부터 지금까지 5개월 10일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은 일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막판에 대법원의 구태타도 겪어야 했고 국힘 후보 사태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이제 내딛게 되었습니다. 스픽스의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오늘도 최고의 평론가와 함께 대선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을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는 맞아요. 제가 네. 최고로 욕먹는 평론가. 아니요, 저는 그 평론가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벌써부터 장성철 소장님 환영해주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냥 마냥 하나만한 얘기, 뻔한 얘기, 그 다음에 댓글에 나쁜 댓글 안 달릴 얘기만 들으면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도 그런데 동종교배고요. 그러면 성장도 못하고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사실에 접근해야 되고 또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는 좀 쓴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보약이 몸에 좋지만 안 돼요. 하거든요. 오 국장님 안 돼요. 왜요? 오 국장님도 위험해져요. 아, 그렇죠. 아, 네.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서. 네. 하여튼 그래서, 아니, 우리 김종욱 박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우리 공동체를 풍부하게 합니다. 지금 하여튼부터 대선 얘기 본격적으로 할 텐데, 야, 그 국힘의 주말에 며칠 동안은 새벽 3시, 4시니까 뉴스를 못 실시간으로 못 따라하셨죠? 3시, 4시엔 자야 되잖아요. 아니,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그래가지고 네. 참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밤에 비상겸 선포해가지고 국민을 놀래게 하더니 그걸 배웠나 봐요. 새벽에 밤에 계속 국민들을 놀래게 하는 일들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참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신한국당 공채였어요. 저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정치했어요. 저는 보수우파를 지지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SNS에서도요, 김혜지 의원이라든지, 네. 또는 원외지만 당협의 화문경 씨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SNS를 봤는데, 아니,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요. 김종욱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오늘 여기 첫 출연인데, 네. 야, 진짜 장 소장님, 야, 인기 많죠? 댓글 보기 힘드시긴 하네요. 아, 인기 많은 거죠. 네. 그럼요. 뭐, 그렇죠. 일단 주목받는 건. 뭐 저같이 아무 얘기 안 듣는 거에 비하면요, 훨씬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꿋꿋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놀란 게,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해서 파면을 당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또 당원을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 당원들한테 응징을 당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저희들 고민이 그런 거죠. 이거 몰랐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데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희들이 유추했던 게, 야, 이거 대선은 어차피 지니까 그렇죠. 당권을 잡아야겠는데, 네. 당권을 확실하게 잡자. 우리가 완전히 싹 끌어안아서 주변에서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하자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죄송합니다. 네, 착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되나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우리가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해독하는 암호를 좀 풀어가기에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뭐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언젠가 풀어야 된다. 이걸 풀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정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예를 들면 진보의 한 축으로만 정당이 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보수를 좋아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한 보수 정당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 농담처럼 얘기하면 쌍권이 진짜 건강한 보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희생을 하는 건가? 우리 다 날아갈까? 이런 건가? 뭐 이게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볼상사납고 분노를 유발하는 일들이 그것도 새벽 사이에 벌어졌다라는 좀 참담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네. 자,
한덕수가 만만하니까 네. 만만한 한덕수를 통해서 쌍권이든 뭐든 당권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작전 같아 보여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 김문수도 만만해 봤다가 막상 상황이 생기면 만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덕수라고 쌍권이 원하는 대로 호구가 될 거냐? 이거는 그게 한 이유일 수 있고요. 아,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참모들 그런 사람들도 그냥 한덕수로 가자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뭐 윤핵관들이라든지 쌍권이 자신들의 당내에 대한 권력, 주도권, 기득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에 욕심이 없고 정치력이 없고 또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한덕수를 내세우게 되면은 자신들의 주도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가장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 저는 김문수도 그런 것 같아 보였는데 네. 막상 후보 자리가 눈에 아른거리니까 확 바뀌잖아요 사람이. 아니 김문수 스토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네네. 박정희 시대 때 그렇죠. 고문에도 굴하지 아니 근데 않고. 한덕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이분은- 지난번에 김문수랑 둘이 저 생중계 대담할 때도 으악 막 이러고 그러는 게 여태까지 보여준 한덕수 모습은 아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권력 앞에서 네. 다른 모습.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나. 근데 이럴 수는 있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지방선거 때까지 좀 당을 개혁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겠다. 네. 그런 명분을 가지고 계속 정치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떨어지면 정계 은퇴잖아요. 그러면은 쌍권, 윤핵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아니,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김문수는 계속 가는데 한덕수는 왜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않나?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요, 이 사람은. 아니, 그냥 관료만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고 내가 드디어 그래? 당권을 먹는 거 아닌가? 아니 저는 그런 변수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지? 그러니까 한덕수는 정말 그냥 호구이기 때문인가? 그거랑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제가 그냥 그저께까지 확인을 했는데 한덕수가 나오면 이길 수 있대요, 진짜로. 아, 네. 네, 진짜로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고 뭐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상, 무역, 외교, 협상 뭐 이런 것들은 더 뛰어나니까 관세 이 문제 해결할 사람 한덕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프레임과 판이 바뀐다. 그 진짜로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길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윤건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었고 총선 때 같은 경우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야 방송하지 말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싼 거는 알 거 아니에요. 정치 하루 이틀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번 선거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예 안 되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파면당했는데 파면당한 정당이 내란에 사과도 안 했는데 그 당에 있는 후보를 찍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쌍권이 왜 갑자기 김문수든 제가 볼 때는 한덕수든 제가 더 덕긴 객긴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러니까 김문수가 됐을 때에는 야 국민의힘 안 되겠는데 책임 당원들이 어떻게 김문수를 뽑지?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야말로 당원들까지 아주 거의 집단 체면이 걸린 상황이구나. 똘똘 뭉쳐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다 더 밀어붙여가지고, 한덕수를 야밤에 단독 후보로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쌍권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쌍권의 의지일까? 저는 쌍권이 상식적으로 정치를 저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고, 특히 권영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바뀌었어요. 권성동에 비하면. 근데 저걸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나가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단일화를 못해서 자기가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망발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쌍권도 어쩔 수 없는 뭐가 있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럼 쌍권도 어쩔 수 없는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저거 뭐 캐비넷 있나? 집단적 캐비넷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가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계속 음모론적인 겁니다만 이재명 당대표의 후보에 대한 뭔가 테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 상식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국민들이 아니라 두 분은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등장인물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오히려 좀 잘 모르실 수 있어도 김문수, 그다음에 권 씨들 두 명은 다 잘 아시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석을 둘 때 권영세는 어떻고 권성동은 어떻고 움직이는 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엔 굉장히 진폭이 컸거든요. 특히 새벽 3시, 4시는 너무 놀라운 상상력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궁금해요. 정말 왜 그러지? 뭐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 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걸 우리가 합리적 정치적으로 분석이 안 된다.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정치적인 의미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깨져요. 그래서 그냥 저분들이 그냥 이상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결단과 결정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좀 감정이 격화됐던 것 같아요. 그냥 김문수 후보가 경선이 끝나기 전에는 그래 단일화 해야죠. 알겠습니다.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단일화 해야죠. 계속 가서 얘기하면 단일화 해야죠. 11일까지 해야죠. 해야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이분들이 이제 감정이 상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해버렸고 이제 뒷얘기를 좀 들었는데 새벽 3, 4시에 한 이유가 갑작스럽게 한동훈 후보가 다시 등록을 할까봐. 그래가지고 이거는 딱 한덕수 후보만 등록을 하게 새벽 3, 4시로 시간을 정해놨다. 그러한 얘기도 좀 누가 해주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는 서류도 준비해놨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되면 그것도 이해가 안 돼. 한동훈 후보가 또 등록하면은 네. 이거는 한동훈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했다. 아니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 만약에 진짜 서류를 준비했다면 한동훈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죠 한동훈. 무슨 얘기? 대단히 지금 과정이 잘못된 것처럼 무슨 뭐 친윤의 구테타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구테타에 감행 거기에 동조하려고 서류를 만들었다고. 한동훈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친윤 구테타라고. 네. 이게 벌어진 게. 근데 만약 서류를 준비했다면 자기도 그 구테타에 가담을 준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거 되게 웃긴 거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또 그러네요. 또 아니 하여튼 그런 그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 그런 아니, 얘기가 근데 지금 소문이지. 말씀하신 팩트는 게 확인된 게 저는 아니니까. 그냥 답인 것 같아요. 워낙 기괴한데 그거를 여태까지의 국민적 상식 또는 일반적인 정치 평론의 툴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안 답이 안 보인다. 예?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질일 수도 있고 화가 났다일 수도 있고 뭐 김건희의 전화 통화일 수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저것 다 결합된 거에 당권일 수도 있고 뭐 되게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인데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 국장님 이거예요. 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한 10가지 이유가 쭉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국회 갔더니 박수도 안 쳐주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잖아요. 네네. 이상한 거잖아요. 설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짓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참 아니, 그런데 그럼 또 하나 질문. 네. 그래도 산전수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3선, 4선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초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권성동하고 권영세는 뭐 5선, 뭐 4선 이렇게 가는데 이 정도도 이상해집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윤석열은 정치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냥 업돼가지고 뭐 유튜브 보면서 이럴 수 있다 치더라도 유럽 정치인들은 죄송해요. 뭐 댓글도 잘 안 달리는데 저까지 괴롭혀도 아니요. 정말 의문이에요. 권성도 그러니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당의 권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 일을 꾸민 게 권성동이 주범이고 권영세는 이제 얼굴 마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만둬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아침부터 오전까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입 다물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해명을 하면은 본인에게 책임이 던져질까봐 가만히 있다가 김문수가 그냥 뭐 원내대표 뭐 그만둡니까?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요. 라고 하면서 원내대표직 유지하면서 뭐 선대위원장 같이 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당의 기득권과 권력을 놓치게 되면 나는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뭔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뭐 캐비넷론인가요? 그렇게 좀 근데 생각해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인 책임을 안 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후보 4명이 경선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동훈이나 안철수는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안 되죠. 근데 홍준표도 애매한데 김문수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자 그냥 드세요라고 한독선 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 전 제가 볼 때 매우 순진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쌍권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홍준표는 당연히 내가 먹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다음에 김독수다 김문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니지 내가 되면 내가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시간은 내 편이니까 네. 그러면 쌍권도 이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안다라는 전제하에 게임을 벌인 건데 두 가지 아니겠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쌍권이 이걸 안 하게 되면 나의 정치 생명이 끝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비넷 논 같은 거죠. 그러면 캐비넷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논쟁이 되겠죠. 이게 하나일 거고 또 하나가 무조건 이겨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겨. 내가 볼 때 몽상이 아니라 현실로 이기려면 네. 국민투표로는 못 이겨요. 그럼 뭐가 다른 게 있겠지. 네. 근데 이걸 쌍권이 기획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이 두 가지는 쌍권의 기획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쌍권이 아닌 누가 이걸 기획하고 있지? 그럼 그 모종의 그 기획하고 있는 큰 그림자는 누구지? 야, 이게 그러면 윤건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나? 그 윤건이를 비롯한 어떤 세력들이 이거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 이제 기괴해지는 거죠, 진짜. 이번 대선판 자체가 매우 기괴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엄청난 얘기들의 제보들이 쏟아진다고 얘기하고, 그 제보들이 지금 중심적인 한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 어떤 희망이 있어? 어떤 비전이 있어?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이렇게 사그라들어가는 효과들이 또 발생하는 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 모습들의 실체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여기에 전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정권이 제가 볼 때는 바뀌어지게 되면은 정말 윤석열 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불법적인 일들이 다 좀 밝혀지고 제자리 잡아야 되겠죠. 정진석 씨, 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으로 그냥 한덕수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세우려다가 그러니까 실패해가지고 실제로 좌절하고 있지 않았을까. 개입을 좀 한 거로 보이시는 거죠? 증거는 없죠. 네. 저희들이 뭐 통화 내역이나 문자나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들리는 소문에 여의도에 들리는 소문에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볼 때 용사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윤건이 말고라도 윤석열이 얼마나 대단한 슈퍼맨이면 본인이 다 했겠습니까? 이 내란의 준비, 기획부터 다. 네. 전 용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사 그럼요. 내부에서 이걸 준비한 네, 사람이 그럼요.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 준비를 갖다가 비서실장이 몰랐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비서실장이 몰랐을 리가 없겠죠. 민정수석? 당연히 알았겠죠. 네. 그럼 제가 볼 때 비서실장, 민정수석 요 라인들 그다음에 윤석열 과거부터 검찰에서 왔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김건희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코어를 형성했을 거고 그 코어가 이 내란 준비에 수발이 됐겠죠. 손발이 됐겠죠. 그러면 이걸 뒤엎는 건 사발적인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다 밝힐 거니까. 밝혀질 수밖에 없고 아마 다 토해낼 거예요. 조설할 거예요. 그냥. 그럼요. 제가 6월 3일부터 막 나오기 시작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래서 아마 이 기획은 사활을 건 기획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사활을 건 기획이 새벽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뭐 새벽은 한동훈 설 때문에 뭐 납득이 가요. 한동훈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뭐 혹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윤석열의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그 희한하죠, 그게. 난 그때 입장문이 희한하죠. 아, 입장문은 이제 고친 입장문인 게 역력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문제는요. 윤석열의 입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구도상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 일반이나 이재명 지지층은 긴장하고 이거 봐라. 내란 계속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르신 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고 메시지를 안 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사장이라도 줘야 되지 감사장. 않느냐. 네. 선거운동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없는 선거를 만들어주고 조기 대선을 만들어준 사람이 그렇죠. 윤석열이죠. 직접 선거운동 안 해도 이기는데 윤석열이 더 열심히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좀 살 공리가 있다면 국힘이 승리하거나 승리 못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를 가져와서
나중에라도 제1야당으로서 자꾸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윤석열을 사면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박근혜한테 해주듯이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활로가 생기잖아요. 아유, 오 국장님, 그렇게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비상계엄 선포하고 막 그랬겠냐고요. 아유, 쏘리, 윤석열 죄송합니다. 정권 시절에 그렇게 해괴망측한 일들을 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한독수 후보가 된 거를 가정으로 해가지고 준비했다가 김문수 후보가 되니까 그냥 고친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상한 문맥이 있는 거고. 맨 뒤에. 네.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예요, 이거는. 나야, 나 아직 있어.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가지고 아크로시다 거기 1층에서 계속 뭐 밥 먹고 저녁에 술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겠어요. 너희들이 야당이 되더라도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좀 보호해줘. 그런 차원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중도의 합리적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본인을 좀 더 많이 강하게 응원하는 소수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 메시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됩니다. 많은 구독자들께서 장성철 소장님 때문에 구독 취소한다는데 이건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스픽스가 했던 일이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출연자 한 분 때문에 구독 취소할 정도였습니까? 아니 구독자 여러분 너무 서운하고요. 장 소장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으시고요. 전 지금만 해도 그래요. 방금 말씀 윤석열은 왜 그랬을까? 저건 마이너스인데 했을 때 이런 해석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를 합리적으로 보지 마라. 저런 사람이다. 이런 대목들 되게 중요한 대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그 유의미한 득표를 해야 되나? 저는 그것도 좀 예를 들면 저는 국민의힘이요? 아니라는 생각. 유의미한 득표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국민의힘은 그걸 바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윤석열은 바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말씀하신 15% 정도 단단하게 그렇죠. 나의 힘만, 나의 발언만,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모아놓게 되면 이 당은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덩어리는 내 덩어리잖아요. 내 덩어리가 윤상의 말대로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또 이걸 굴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지율이 다시 붙을 거고 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항상 30% 정도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을 때 이 주류가 소위 내가 선동질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내 발언권을 계속 먹히는 거고 어느 시점에 대선은 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사면이 될 수도 있고 뭐 복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다른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 당을 그대로 건강하게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건강하게 내버려 두면 윤석열의 말빨이 전혀 먹히지 않은 정당이 되죠. 그러면 이 건강한 보수 정당이 윤석열을 3회 복권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겠죠. 좀 그런 면에서 오히려 황폐화시키고 나의 주류 세력들이 거기에 핵심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스북 내용도 보면 기본적으로 청년들한테 선동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용 딱 그거예요. 자, 당신들 미래인데 내 말 들어. 내 말을 들으면 당신들 미래가 열리는 거야. 저 얘기 듣지 마. 저 얘기는 반국가 세력들의 얘기야. 이런 식의 이념질을 해서 갈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에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가는 게.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전 정말 솔직히 싫어요. 붙이세요. 전화 안 붙여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을 완전히 진짜 나락으로 보내고 무너뜨리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어떻게 저런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당한 그러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어떠한 염치를 갖고 국민들한테 후보를 내놓고 우리한테 표 주세요. 우리가 새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이재명인 거고 김문수 후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대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토양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이에요. 윤석열 출당시켜야 돼요.
그걸 끊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그러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김문수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없어 보여요. 없습니까?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약간 두리뭉실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15% 정도의 네. 윤석열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야,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그럼 나 안 찍어 막 이러고 엄청나게 또 항의하고 지금 막 댓글에 막 나오는 것처럼 그냥 문자 보내고 막 그러는 거죠. 그거 못 견뎌요. 그렇지만 김문수가 얻는 것은 윤석열과 절연을 통해서 국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문수도 지금 정치하는 거 그분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예전에 네. 전광훈과 죄송합니다. 함께 같이 자유통일당인가 자유통일, 하고 네. 정광훈이 구속됐어요 하면서 막 울고 네. 그랬겠냐고요. 이분도 정치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대단히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거운동과 캠페인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리고 구조가 되게 난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아무리 비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번 대선 국민의힘 이길 수 있어? 저는 없다. 그런 생각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비정상적이다. 저희 격이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전 그렇다면 김문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이제 절연을 해야 되나? 절연을 하면 미래가 있나?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절연을 했을 때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가 없어요. 절연하는 순간. 오히려 왜냐하면 60, 70명 정도의 TK, PK 국회의원들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친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뭉쳐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대선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가 계속 가면 돼요. 이 당에서 이것만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역에서 공천권 행사할 수 있으면 되고 내가 공천받으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김문수가 야, 나 윤석열하고 절연이야. 김건희 빨리 빵에 데리고 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여기는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 너 그렇게 한번 해봐. 너 대선에서 패배하면 내가 열심히 선거 안 도와줘가지고 너 만방으로 깨지면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할 바에야 오히려 대강 거리를 가지고 가면서 이 60, 70명 정도가 김문수랑 같이 가도 상관이 없겠는데라고 만드는 게 훨씬 더 본인 입장에서는 계산이 쓰는 거고 아래에 있는 참모들도 그런 계산이 훨씬 더 맞겠죠. 공생하려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국힘 국회의원들은 이제 TK, PK, 그 다음에 이제 비례와 그 다음에 조금 나경원, 윤상현 등 수도권이 좀 있는 건데 충청도 있고 철옹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철옹성은 균열이 전혀 없습니까? 좀 나눠서 보면 어때요? PK 일단 부울경에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PK는 흔들리겠죠. PK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TK는 안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TK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같은 경우는 여론을 보겠죠. 여론을 계속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일주일 전까지. 여론조사에서는 PK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유력 후보로 나오고 지지율이 TK 지지율도 꽤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요 이번에 네. TK, PK에서 역대 민주당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 제일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면은 중도 외연 확장하면서 TK, PK 쪽에 보수 쪽 인사들을 계속 영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인가요? 거기다 이제 배치를 하고 그분들이 정말 활동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식 있는 TK, PK 쪽에 있는 분들이 이게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을 찍는다라는 게 선뜻 손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쓰는 것이 상당히 좀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 TK나 PK에서도 저런 내란을 일으키고 비상경을 선포해가지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을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주요 중도 외연 확장, 사람 정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역대 최고의 득표를 기록할 것 같고 2017년 대선 이후에 2018년도 지방선거 때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주당이 장악을 했잖아요. 다 먹었죠. 부산시장, 경남시장 비롯해서. 네, 다 먹었죠. 내년도 지방선거 때는 그 선거에 재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PK 지역의 의원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요. 총선은 3년 남았다. 총선은 3년 남았다. 네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잘 못할 것이다. 분명히 2년 정도 지나면은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거다. 그러면 우리 근거지인 TK, PK 지역에서는
또다시 우리를 선택해 줄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선거가 너무 오래 남았어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10월 달에 경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가 있잖아요. 에이펙이 있고 저는 여기서 이재명 만약 당선되면 대통령이 엄청난 역할을 할 그럼요. 거라고 봐요. 뭐 당연하죠. 푸틴도 부르고 시진핑도 부르고 트럼프도 오고 이러면 대구 경북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자기 안동 출신의 대통령이 경주에서 뭐 푸틴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바뀐다니까요. 바뀌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어쨌든 폭망일 것 같고 국민의힘이 네네네. 어찌 보면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기초나 어떤 기초의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네네. 높아 보인다. 네. 저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정치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지역 차원에서 특정 정당의 독주 체제가 그렇게 쉽게 와야 되지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전반적인 보편적인.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긴 합니다만 그 사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기득권 세력이 매우 오랫동안 잔존해 있고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깨져서 전환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그 긴 기간 동안을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었었고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들은 절대 안 변한다. 실제적으로 변한다고 해도 가장 마지막에 변한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3년 후 총선에서도 완벽하게 깨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건 아니고. 본인들이 눈으로 실험하지 않는 이상은 네. 아예 안 변해. 딱 그런 거 안 변해 여기는.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버티면 국회의원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 살아남으면 다시 또 지역선거에서 다시 바꿔놓으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할 상황이기 때문에 왜 안 그러면 저는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기가 정당을 바꾸거나 이렇게 옮겨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설 자리가 없을 때나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자기가 기득권으로 있으면 절대 이동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는 순간 자기 자리에 누군가 차지하고 그럼요. 있는 거죠. 지역 정치에서. 왜냐하면 줄 서 있을 테니까요. 네. 자, 그럼 이런 건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는데 네. 이거 양자 구도입니까? 삼자 구도입니까?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일자구도 같은데요. 일자 구도다. 그렇죠. 독주 체제. 일자 구도.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게 나왔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여론조사가 그 정도 상황이면 실제로 다 합치게 되면 60%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단순 계산하면. 네네. 근데 역대 대통령 우리 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없었어요. 근데 없죠. 이런 케이스가 네.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민심과 여론이 완전히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한 거고 이 쏠림 현상들을 저지할 수 있는 게 적어도 내란에 대해서는 반성 사죄하고 그럼요. 윤석열, 김건희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걸어다니면서 인사라도 하고 소위 도와달라고 악수라도 청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걸 안 하면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표를 안 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독주 체제 하에서 자, 얼마만큼 이준석이 표를 얻을까라고 하는 시선으로 지금 선거의 초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골 때리는 선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선거는 끝났다고 보여져요.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고 득표율인 박근혜가 얻은 51.5%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사지. 될까? 이재명 후보가 될까? 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 있을까? 이런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볼륨이 적으니까 양자 구도로 만약 본다면 50%라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넘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 50% 넘었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환호할 건 아니다. 이런. 근데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만약 네. 52%를 넘어가지고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이 된다면은 만약에 좀 이렇게 또 박빙이 되고 네네. 50%못 넘으면은 또 막 이제 갈등과 분란이 남을 텐데 저렇게 그냥 과반수 훌쩍 넘어버리게 되면은 그래도 반대하는 진영에서도 야, 국민 과반수 이상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그냥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막 붙어가지고 막 그러면은 야, 우리가 좀만 더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깝다 막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적인 혼란이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하여튼 역대 최고의 득표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일요일 날에도 이렇게 보니까 윤여준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정은경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계속 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중도 쪽이라든지 합리적인 보수 쪽에서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을 짜고 있다. 그렇게 보고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청, 그래서 소위 이 많은 정치들이 가지 않았던 지역들을 다 두루 들렀던 경청이 있었고, 이제 두루 듣는 거죠. 이제 또 하나가 최근에 겸손이 나와요. 이제 지금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과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겸손하게 다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런 대선판이 열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의 내란입니다만 이 내란으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고통받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아픔들을 감싸 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막 의시되고 이러면 중도층 같은 경우 좀 심한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대보는 매우 컨셉, 방향 이런 걸 좀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계속 쭉 유지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넘으면 일단 결선투표제 자체를 갖다가 그냥 우리나라에 없습니다만 결선투표 없이 그냥 결선투표 효과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 대표성들을 확고하게 과반 득표 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도 뭐라고 문제제기 못하죠.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버림받았고 무의미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경선 과정 그리고 경선이 끝난 다음에 벌어진 행태를 봐보세요.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국민의힘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말 압도적인 득표율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독재라는 프레임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압도적인 입법부 그리고 또 행정부는 장악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도 헌재 재판관 2명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임명을 하게 되면 헌재도 이제 진보 진영이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상권 분리,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인가? 저는 사람을 믿지 않거든요.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야지 어떤 선인이나 사람이 정말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나는 권력의 유혹 없이 제대로 그냥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안 믿어요. 정치인들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좀 소화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있습니다. 아니 뭐 정치에서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 것 같아요. 믿지 않아야 되고 불신해야 되고 불신이 기본이죠. 근데 예,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절제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는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구성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 얘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뭐 입법 독재 이런 얘기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입법 독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의석수가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그건 총선에서 국민의힘 또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한 분들이 응징투표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인정하는 속에서 그 구조화에서의 절제라 타협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들이 부여한 예를 들면 국회 의석수 자체를 갖다가 아예 무시해버리는 발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건 국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입법부가 한쪽 정당이 너무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당신들의 다수성들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뭔가 얘기할 때 절제하고 타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인데 야 니네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독재할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 숫자를 누가 줬는데 니네들이 못해서 준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입법 독재도 또 다른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레토릭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논리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0.73%로 대통령이 됐을 때 나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치할 거야. 야당을 인정 안 해.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별로 영수회담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야당을 대화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전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집단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권력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권력의 유혹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절대 권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힘이 아무리 질의멸렬한 상태라도 소위 여야 영수회담이란 것도 1년에 한두 번, 네. 두세 번 하고 네. 그래서 싫은 소리도 듣고
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좋은 단서를 줬어요. 홍준표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양반 높이 평가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나도 그냥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을 상수로 여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를 네, 비하하는 네, 게 네, 아니라 네, 네. 왜냐면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서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이면 그래도 평가할 만하고 얘기 나온 김에 너무 궁금해서 네. 홍준표 씨는 정말 정계 은퇴한 거예요? 그분은 정계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가시는 길까지도 본인의 정치적 파워를 확인하신 분인데 언젠가는 당연히 돌아와서 본인의 입지를 만드시 어떻게 보세요? 분이죠. 그 DNA예요. 아, DNA. 정치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DNA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네, 네, 네. 안 돼요. 아. 이제 하와이 가셨는데 거기서 네. 좀 쉬고 오시면은 국민의힘 또 상황 보시면 참 한심한 것 같고 나밖에 없네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저렇게 그냥 정치인들 만나고 SNS에 글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본인 입장을 안 내놓죠. 그렇죠. 나는 탈당했다. 나는 네. 이제 정계 떠났다. 난 관심 안 갖는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놈 저놈 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거는 탈당 안 했지만 애정은 많고 관심도 그렇죠. 많고 나는 지금 부지런히 말하고 있다. 네. 내가 있다. 그렇죠. 아. 내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생각했어요. 민주당에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내가 정치구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내 말대로 따라 뭐 이런 신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박지원 원장 정도의 위상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 제가 박지원 의원님한테 좀 결례가 되는 얘기를 했나요? 아니 그 비교 무슨 대상에. 얘기냐면 박지원 의원은 여러 의원 중에 한 분이고 원로로서 뭐 자기 역할을 하는 건데 홍준표 시장이 원하는 건 뭔가 자기가 무대에서 주연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대표 이런 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고 네. 질의 멸렬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때 홍준표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등 떠밀려서 이제 그럼 내가 지방선거 때까지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복귀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저희 이제 스픽스 같은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홍준표의 홍카콜라 코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패널이나 아니면은 사회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동훈한테도 밀린 양반이 뭐, 저 네. 한동훈한테도 경선에서 밀린 양반인데 뭘 아, 국장이 있다고 한동훈 지금 벼르고 있어요. 한동훈 친한게들 알잖아요. 야 이제 때가 왔다. 네.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제 우리가 딱 접수할 거니까 뭐 이런 근데 상황이기 한동훈도 때문에 지금이야 상대적으로 윤석열의 저 암덩어리가 커 보이니까 그런 거지. 한동훈은 진짜 윤석열 밑에서 거의 2년 이상 황태자로 2인자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한 6개월 정도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갔다고 국민의힘의 민주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자기 과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과 반성이 없잖아요. 과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어물쩡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하고 똑같은 행태지. 과거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기타 어떻게? 치고 먹방하면서 과거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커피 한잔 하시고. 이재명 후보가 인사 문제도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진보냐 보수자를 따지지 않고 능력으로 봐야 된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홍준표 입각설, 유승민 입각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는 그래야 됩니까? 또는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네. 이게 어려운 얘기, 뜨거운 감자 같은 얘기인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승민은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들을 탈락시키면서 국민의힘으로 옮겨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거 갖다 배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계속 누군가 일을 할 때 생각,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까?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서 대단히 일을 잘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럼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그 원칙에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위주의 인사가 돼야 된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되게 예를 들면 위기의 상황으로 보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지 세계는 지금 엄청난 경쟁 때문에 신냉전적인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근데 나라가 이념으로 서로 막 갈라져서 싸움을 해가지고는
국가 자체에 응징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좌우를 넘나드는 발상을 가지고 그런 리더십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는 것이고 또 능력이 좀 더 출중한 사람도 있고 좀 능력이 떨어진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서 갔을 때 아 대한민국이 좀 살만하구나. 기회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정도까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제가 볼 때는 리더로서 역사에 남을 거라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장성철 수님 누가 봐도 국민의힘 사람인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권오울 이인기도 있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현역 의원은 아니고 하여튼 근데 누가 봐도 국힘 사람들이 입각한다.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네네. 탄핵에 찬성한 이런 기본적인 조건은 있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이라든지 국민의힘 사람이라도. 만약 근데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손을 못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안 원칙의 돼요. 문제니까. 네, 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좀 화합 차원에서 통합 차원에서 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네, 그럼요. 판단하시는 거죠.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오늘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됐어요. 뭐 현수막도 붙고 이제 유세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국힘에서 만약 굉장히 곤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쪽기에 후보 이름도 없고 어느 놈이 현수막도 아직 못 바꾸느라고요. 붙이고 있고 차에 랩핑도 안 되는 뭐 그래가지고 있다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도 선거는 메시지, 정치도 메시지지만 정치의 꽃이 선거니까요. 오늘 후보들이 처음 유세를 가진 곳, 뭐 어떻게 평가할 만합니까? 아니면 뭐 별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김문수 두 분만 볼까요? 저는 지금 저 김문수 후보는 어디서 하는지 제가 어디까지 잘 안 나와 있었더라고 장소가. 가락시장이라고. 네, 송파 가락시장에서 아. 첫 일정을 시작했죠. 저는 뭐 광장은 당연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란을 막았고 민주원정을 지켰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반복되는 어떤 내란의 준동들을 막아냈었던 가장 큰 힘은 광장에 나왔던 많은 국민들이셨기 때문에 시민들이셨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원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컨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고통받았던 국민들, 희망을 잃었던 국민들에게 공감적 언어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힘을 갖고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과정으로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한테는 제발 부탁인데 좀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밖에 다니면서 국민들한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자유통일당 그 구구정당 들어갔던 행위에 대해서도 전환하고 사과 반성하셔야죠. 근데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락시장의 의미는 뭐예요? 잘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뭐 서민을 뭐 챙기겠다고 네, 네, 그건데 의미가 없어요. 네. 어떠한 메시지나 행보나 일정 같은 경우에 그거 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려가지고 선거에 좀 득표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큰 원칙이 있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네.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 중에서 했던 말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지지층이야 뭐 찍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날 국회에서 대선 전망과 관련해서 세미나 주제 발표를 하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대선은 끝났다. 네, 뭘 어떻게 해도 국민의힘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선거운동이나 메시지나 구호가 뭔 의미가 있을까 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이나믹 코리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긴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대선이 그들만의 판, 뭐 유력 후보만의 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경청 투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그런 것 같은데 국민들의 판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가 대선 전략 정치 본색을 통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부터 선거 그날까지 개표하는 날까지 계속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네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최대 128만 원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구매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새로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했고요. 그래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상품,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줍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644-1236, 1236, 1644-1236 또는 휴대전화 010-7612-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세요. 자, 2025년 대선 전략 정치 본색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숫한 댓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네, 이런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